이번 주제는 테스팅입니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놓고 이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주어진 어떤 입력 값에 대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이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왜 테스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 명확한데요, 명백한데요. 우리들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작성을 했을 때 잘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테스팅이 필요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버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예, 철두철미하게 소프트웨어 버그를 찾아서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 제공해드린 이 URL 링크를 들어가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 버그가 무엇이었나 뭐 이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즉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그냥 뭐 다시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발생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뭐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거나 혹은 인명을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성격의 이제 버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래전에 그 그러니까 병원에서 X선 촬영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것에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에게 허용되는 양 이상의 엑스레이를 투과를 한 어떤 그런 사례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어떤 인명 피해로 연결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 이제 제가 명시해 놓은 아리안 5 로켓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런 로켓 에서 단순히 오버플로우 에러, 단순한 그런 오버플로우 에러 이거 하나 때문에 거의 한 10년간 엄청난 많은 돈과 사람들의 노력을 들인 그런 아리안 5라고 하는 로켓이 발사한 지 뭐 5분, 10분도 안 돼서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그 경우는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버그가 미치는 극단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꼭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어쨌든 시간과 노력이 더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는지를 미리 점검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테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버그를 찾고 제거하고 이러기 위한 방법이 테스팅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테스팅이라고 하는 방법 이제 이번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그 이외에도 뭐 static verification이라고 하는 모든 가능한 입력이나 모든 가능한 실행 경로들을 다 따져봐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static verification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static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static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실행 경로 하나만 결국은 실행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실행하지 않고 뭔가 검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경로만 따라가지 않고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static verification 혹은 뭐 static analysis,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spection이라고 하는 어프로치도 버그를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활동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모여서 그 코드를 한 줄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라인 한 라인. 그래서 읽어보면서 각각의 코드에 혹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해보고 자기가 찾은 이상한 점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또 공개를 해서 같이 또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를 찾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찾는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spe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코드 리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walkthrough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어떤 같은 큰 의미로는 같은 같이 모여서 코드를 리뷰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활동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사실 강력한 방법인데요. Formal proofs of correctness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명세를 하나 어, 두고 그다음 이 수학적인 명세에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의 동작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포멀 프루브를 하기 위한 어떤 툴들이 뭐 콕이라든지 뭐 아그다라든지 뭐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어떤 동작을 어떤 수학적 명세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떤 비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가 굉장히 큰 인명을 해칠 수 있거나 큰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버그라고 하면 이런 비용이 비록 많이 들지만 정말로 완벽하게 뭔가 증명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버그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테스팅, 스태틱 베리피케이션, inspection, formal proofs of correctness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버그를 잘 찾아내는 정도, 투자 대비 어떤 생산 그런 것을 따져보면 현재 기술로서는 테스팅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베리피케이션 어프로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특히 테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요 네 가지 방법에 뭐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번 에러를 찾으면은 그건 진짜로 버그인 거예요. 버그를 찾으면 버그인 거고요. 그렇지만 버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특정 실행 경로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단점이 되겠고요. 이제 스태틱 베리피케이션은 모든 그런 경로를 다 따져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되겠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가능한 비헤이비어들을 다 고려를 해본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테스팅의 장점에 해당하는 게 또 단점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false positive를 어떤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false positive라는 말이 재밌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alse positive.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네, 병원에서 암 진단일 가능성, 암에 걸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정밀한 그런 검사나 이런 걸 받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암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가벼운 증상이었지 암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폴스 파지티브예요.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암에 걸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긴 했지만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놀라긴 했지만 실제로 암에 걸린 건 아니니까 다행인 일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는 버그가 있어요라고 스태틱 베리피케이션 리포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몇 번째 라인이 좀 의심스러워요라고 리포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전문가가 실제로 코드를 구현한 사람이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버그가 아닌 걸로 판단이 났어요. 그런 경우를 폴스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베리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경고를 한 거죠. 그렇지만 어, 괜찮은 거죠. 버그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무 뭐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암이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베리피케이션은 바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버그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버그가 있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스태틱 베리피케이션이. 대신에 당신은 암에 혹시 의심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버그가 의심이 되는데요. 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해보거나 여러분들이 코드를 들여다보니까 다행히도 암에 안 걸리거나 버그가 없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게 바로 폴스 파지티브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태틱 베리피케이션은 버그가 있는데 못 찾아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버그가 없는데 이거 조금 이상한데 더 좀 살펴봐. 더 좀 자세하게 살펴봐. 라고 리포트하는 그런 폴스 파지티브는 많아요. 따라서 엑스트라로 사람이 스태틱 베리피케이션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또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진짜로 이게 버그가 있어서 잘 리포트한 건지 폴스 파지티브인 건지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라고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라인 한 라인 꼼꼼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체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철저하게 한번 코드를 검토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일단 사람들이 매뉴얼하게 하는 거죠. 인포멀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면도 주관적으로 좀 판단하다 보면 좀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formal proofs of correctness가 가장 스트롱한 개런티예요. 이거 정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정말로 버그가 있으면 버그가 있는 거고 버그가 없으면 정말로 이제 버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 준다라는 점은 가장 장점이죠. 그렇지만 단점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장 전문성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있고 서로 이제 비교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네 가지 어프로치 중에서 우리는 이제 테스팅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참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impractical 비실용적인 어떤 그런 어프로치이기도 한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비실용적이면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뭐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뭐 글꼴 같은 거를 변형을 할 때 글꼴 메뉴를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싶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윈도우 창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꼴, 뭐 HY 신명조, 뭐 글꼴 스타일은 뭐 보통, 기울임, 굵게, 뭐 굵게, 기울임, 크기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취소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요러한 메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테스팅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도대체 요거 테스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exhaustive testing, 말 그대로 모든 경우를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몇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지금 여기 지금 탭도 글꼴 탭이 있고 문자 간격 텍스트 효과 탭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글꼴 탭에서만 테스트한다 라고 한번 좀 좁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꼴의 개수 이거 한 50개 이상 될걸요 아마 여러분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이 하나 둘셋 4개죠. 4개. 그 다음에 크기도 사실 여기 지금 5개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뭐 46포인트 뭐 50 몇 포인트까지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이렇게 카운팅하지 모르겠지만 20개 뭐 30개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개에다가 30개 5, 35, 1500개입니다. 일단 1500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글꼴 색 256가지 색이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1500 곱하기 256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효과가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4개, 3개니까 총 11개가 있죠. 11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를 끄고 켜고 각각의 메뉴 하나당 2가지 옵션이 있죠. 그러면 몇 가지 전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2의 11승 경우가 있어요. 2의 11승 경우.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곱하기 2의 11승하고 자,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간단한 메뉴 하나만 exhaustive testing 말 그대로 모든 경우를 다 테스팅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나이브하게 exhaustive testing 하는 거는 좀 impractical하고 테스팅 하는 데 있어서 또 뭔가 좀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사실은 이제 테스팅 방법의 단점으로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리고 단점이기도 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버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찾기만 하면. 뭔가 버그를 찾았으면 진짜로 그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참 잘하는 일이에요. 테스팅이. 그렇지만 버그가 absence,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진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여러분들이 exhaustive 테스팅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를 테스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 일부분만 보통 가장 전형적인 경우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테스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서 버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 몇 개만 돌려가지고 잘 동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석세스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버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항상 이제 테스팅을 여러분들이 할 때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테스팅을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the last chance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last chance that quality can be assesse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어떤 품질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도 해보고 잘 이렇게 매니지 해볼 수 있는 그런 last chance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디펙트, 버그와 같은 것들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심할 거는 세이프티넷은 아니다. 그러니까 테스팅 가지고 뭐 다 했다라고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esting shows the absence, not the absence of bugs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t 위베 다이스트라 요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자, 그렇고요. 자, 이제 테스팅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인풋을 주어주고 우리 출력이 이런 출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어떤 인풋을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줘봐서
실제 아웃풋을 계산을 해내고 실제 아웃풋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달라? 안 달라? 그러면은 테스트가 성공한 거고 우리 기대한 대로 나왔으면은 성공한 것이고 기대하고 다르게 나왔으면은 뭔가 좀 실패한 것이고요. 뭔가 디펙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테스트 인풋과 테스트 인풋에서 사용하는 어떤 값이 있겠잖아요. 뭘 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다가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 인풋에 주어지는 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인풋과 기대하는 아웃풋이 있겠죠. 요것들을 모아놓은 게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예요.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입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해 라고 하는 게 테스트 케이스 하나가 되겠고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당연히 여러 개 모아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경우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모아놓은 집합, 셋을 테스트 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슈트 꼭 용어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입력을 줘서 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결과를 뽑아내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테스트 어떤 절차다, 테스팅하는 절차다, 뭐 테스트 스크립트다,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기술해 놓은 것, 테스트 프로시저,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풋을 주어보는 대상이 되는 거를 IUT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IU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IUT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Implementation Under Test의 앞글자 따가지고 IUT 즉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검사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펑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고, 컴포넌트가 될 수도 있겠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뉴얼리티에 따라서 IU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IUT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환경, 특별한 환경이 갖춰져야 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럼 어떤 웹 브라우저라든지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 그것들을 먼저 갖춰놓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IUT가 실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환경들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걸 테스트 환경이다,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나왔네요.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슈트, 테스트 프로시저, 그 다음에 IUT, implementation under test, 테스트 인바이러먼트. 이런 테스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테스트 케이스나 뭐 테스트 슈트 이야기를 보면요. 자, 요게 이제 1, 4, 3 요거 하나하나가 테스트 데이터죠. 그래서 1, 4, 3이라는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x1이라는 변수는 이런 값, x2라는 변수는 이런 값이 나와야 돼요. 라고 이 두 개 모아놓은 거, 입력과 예상 출력을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다음 요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뭐 충분히 테스트가 되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들을 테스트 슈트라고 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시저는 이런 게 이제 테스트 프로시저죠. HTML 문서를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뭐 HTML 문서는 웹상에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다. 또는 다른 전문적인 웹 편집기를 이용하여 저장된 HTML 문서를 활용한다.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그램을 아마 테스트하는 모양인데요. 워드 프로그램 자체가 IUT 모양입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준비된 HTML 문서를 읽는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세 절차는 뭐 워드에서 읽힌 HTML 문서를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편집된 그 결과로 나온 HTML을 다시 웹 브라우저를 읽어봤더니 이제 원하는 결과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확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워드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뭔가 HTML 문서를 에디팅하는 그런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프로시저의 예를 하나 이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준비와 이런 절차로
테스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테스트 프로시저 또는 테스트 스크립트입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인바이러먼트, 아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웹 애플리케이션을 당연히 테스트하려면 웹 서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웹 서버에 DB도 이렇게 동작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니트 테스트, 아직 유니트 테스트에서 이야기 안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함수 하나만 테스트한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클래스 하나만 테스트한다. 전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메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 하나, 특정 하나, 뭐 클래스 하나 이렇게 그게 이제 유니트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et average라는 함수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IUT implementation under test가 get averag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만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테스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함수 하나만 덩그러니 넣어져 있으면 이거 실행할 수가 없죠. 실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메인 함수에서 get 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인자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get average라는 함수가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get average라는 함수를 IUT로 해서 우리가 테스팅 타겟으로 지금 삼고는 있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get average를 호출을 해주는 메인 함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가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IUT를 구동시키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구동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다. 그냥 쉽게 우리는 어떤 메인 함수가 필요하다. 이 함수를 호출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이버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가 필요하자면 이 함수만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 함수가 의존하는 다른 함수가 있어요. 즉 get average라는 함수가 get sum이라는 또 다른 서버 함수를 또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get average만 일단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get sum은 그냥 맞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get sum이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또 get average라는 함수를 테스트를 할 시점에 아직 get sum이라는 함수가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get average를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get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 그냥 말 그대로 더미 코드. 그냥 뭐 여기 지금 int가 return 타입이네요. 그냥 return 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인자에 상관없이 return 0. 조금 더 스마트하게 짜주냐면 요 인자가 모일 때는 리턴 얼마 하고 또 요 인자가 모일 때는 리턴 얼마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 우리가 테스트할 getSum이라고 하는 거의 동작에서 테스트할 그런 몇 가지만 좀 늘어놓는 그런 케이스들만 구현하는 if then else문만 좀 이렇게 점점점 파트에 늘어놓는 정도 혹은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return 0, 뭐 return -1 이렇게만 작성해서 말 그대로 컴파일만 되게 get average 함수가 get sum이라는 함수가 없으면 컴파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파일 마이너도 일단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보조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자면 스톱 함수라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할 건데 IUT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IUT를 실행을 시켜주는 구동시켜주는 드라이버가 일단 필요하고 또 IUT가 사용하는 함수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혹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짜 getSum 함수의 동작을 흉내만 내주는 그런 함수가 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나 스톱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드라이버나 스톱을 뭐라고 부르자면 테스트 하니스, 뭐 테스트하기 위한 필요한 뭐 장치 뭐 이런 뜻으로 테스트 하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테스팅 할 때의 어떤 용어들 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내용의 두 주제 중에 하나가 테스트 케이스 어떻게 잘 디자인할 거냐. 요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개략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아이디어만 좀 이야기해 보면 당연히 디펙트를 어떤 발견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목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요.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exhaustive 테스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impractical,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complete 어떤 기준에 있어서 컴플리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컴플리트하게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사실상 약간 어떤 그 반대 성격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시간이나 결국에 시간도 이제 비용일 텐데 어떤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게 최소화할 수가 있어야 해야 되겠죠.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테스트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이런 어떤 큰 가이드라인 하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뭐를 이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자면 아, 쉬운 것부터 할까요? Invalid or unexpected input data may cause crash. 가끔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정상적인 인풋 데이터만 넣고 테스트를 하죠. 그게 이제 당연히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이면은 분명하지만 비정상적인 인풋 데이터도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비정상적인. 그래서 파지티브 테스팅도 해야 되지만 네거티브 테스팅도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를 들면요. 여러분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 MP3 뭐 플레이어나 뭐 요새는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때 정상적으로 어디 이제 정상적인 음원을 실제로 넣어서 잘 플레이 되나를 테스트 당연히 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스트림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걔가 플레이하다가 뭔가 비정상적인 음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갑자기 그냥 막 다운돼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뭐 메뉴 같은 게 떠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스트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료합니다라고 확인 버튼 딱 이렇게 사용자가 확인 버튼 누를 수 있는 그런 팝업창 같은 거 띄워주고 정상 종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료를 해야지만 훨씬 더 프로그램이 더 완성도가 높겠죠.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스트리밍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 메시지 없이 그냥 뚝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프로그램 동작하는 건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 특히 이제 그런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인밸리드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원도 그냥 막 랜덤하게 일령 막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줘보는 거예요. 실제 포맷에 맞지 않게. 그랬을 때 어떻게 내 프로그램이 잘 대처하느냐 또 테스트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게 이제 invalid, unexpected input data를 넣어보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이렇게 과제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제출을 할 때 invalid, unexpected input data 같은 거 잘 안 넣어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또 다른 팁은 뭔가 하면은 이게 좀 재밌는데 읽어보겠습니다. The probability of the existence of more errors in a section of a program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errors already found in that sectio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뭐 두 파트로 나눠졌다 칩시다. 근데 한 파트에서는 되게 그동안에 에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파트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뭐 발견된 에러가 없네, 버그가 없네. 그랬을 때 앞으로도 버그가 어디서 많이 날 거냐 하면 이미 버그가 발견이 된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버그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배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의 이제 버그 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번역 수가
증가하는 그래프 어떤 시점에 있으면 앞으로도 더 증가할 확률이 높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혹은 이게 세츄레이트 돼 있거나 이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정돼서 더 이상 버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그가 어디서 자주 나타나느냐, 또 현재 버그의 개수에 그러니까 증가하는 성향이냐, 감소하는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어디에서 버그가 더 잘 발견될 것 같으니 좀 주의해야 될지, 또 우리 전체 프로그램의 어떤 성숙도라고 할까, 버그 완성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좀 미리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그런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좀 더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버그를 발견하는 발견하고 프로그램 버그에 관련되는 활동으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디버깅이죠. 디버깅. 테스팅하고 디버깅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디펙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디펙트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의 어떤 위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112번째에서 에러가 났어요. 뭐 예를 들면 혹은 뭐 함수 A라는 함수를 부르면 뭐 에러가 나요. 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낸 그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한 그 위치라고 하는 거지, 정말로 거기 위치에서 뭔가 잘못돼서 에러가 났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위치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문제 발생은 그 위치에서 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말로 이 디펙트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정말로 찾는 그런 활동이 이제 디버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오류를 없애는 거, 수정하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제 디버깅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 실제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이지, 실제로 진짜 로케이션, 원인이 되는 위치를 찾거나 아니면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런 활동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테스팅과 이제 디버깅을 분리해서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동작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디버깅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펙트를 수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테스팅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을 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의 어떤 완성도를 하나씩 이제 높여 가도록 갈 것 같습니다. 고요.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테스팅과 디버깅의 차이. 디버깅은 버그를 위치를 찾고 고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팅 어프로치에 관련돼서 한 두세 장의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테스팅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블랙박스냐 화이트박스냐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스 코드를 내부를 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느냐, 테스트 케이스 소스 코드를 안 보고 요 소스 코드의 명세만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블랙박스, 뭐 이제 화이트박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큰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대상, 뭐 IUT의 대상, 그 대상의 크기가 뭐 함수 정도냐,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만 테스트할 것이냐, 아니면 고객이 테스트하느냐, 개발자가 테스트하느냐, 뭐 이런 어떤 IUT의 레벨과 어떤 테스팅하는 어떤 주체에 따라서 유닛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억셉턴스 테스트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시스템 테스팅, 즉 비기능적인 테스팅들도 있죠. 릴라이빌리티 테스팅, 퍼포먼스 테스팅, 어베일러블 테스팅. 주로 이제 블랙박스나 화이트박스나 뭐 유니티 인테그레이션 테스팅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능성 테스트. 주어진 인풋이 주어지면 원하는 대로 동작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 관계인 어떤 펑셔널 리퀘어먼트에 대한 테스팅도 좀 필요하지만 어, 비기능성인 거,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뭐 어베일러빌리티, 뭐 릴라이빌리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팅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스팅 어프로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 granularity 레벨 아까 요 그래프 같은데 요쪽 그래프 보면 단위 테스트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무슨 그래프 모양으로 노드가 지금 박스고 박스와 박스 사이를 있는 엣지를 그냥 선분으로 이렇게 엣지를 하나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우리가 테스트할 번째 프로그램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박스는 뭐 함수라거나 뭐 클래스라거나 뭐 컴포넌트라거나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본 단위가 되는 어떤 모듈들을 테스트하는 게 이제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요 둘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잘 맞아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통합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전체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전체 시스템.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시스템 테스트도 있고 억셉턴스 테스트도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시스템 테스트는 주로 이제 개발한 개발자가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인수 테스트는 이제 고객이 테스트하는 거야. 인수 받은 다음에 내가 주문한 대로 혹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처음에 requirement 요구사항대로 요구사항 우리가 약속을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했죠. 도장을 찍었죠. 그대로 잘 짰나 안 짰나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인수 테스트인데 이것도 역시 당연히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회귀 테스트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리그레션 테스트, 회귀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버전 1이에요. 버전 1이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버전 2가 하나 이제 릴리즈가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버전 1에서 잘 돌아가던 테스트 케이스가 버전 2에서도 잘 돌아가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회귀 테스트, 리그레션 테스트예요. 물론 어떤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이상 호환이 안 되는 테스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버전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겠고 아니면 원래 전혀 변경이 없는 그런 모듈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라면 버전 1에서 사용하던 테스트 케이스를 버전 2에서도 그대로 사용해서 그대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똑같이 잘 동작을 하면 오케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 회귀 테스트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자일 방법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에자일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새로 추가한 기능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능이 혹시 깨지지 않아? 기능이 동작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음, 새로운 기능을 무조건 넣는 게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넣었을 때 기존의 기능도 동작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럴 때 기존의 기능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돌려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기존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스팅 어프로치로 이제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다면 게임 릴리스를 할 때 본격적으로 게임 출시하기 전에 알파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 뭐 베타 테스팅 뭐 중이다, 뭐 이런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 테스팅이나 베타 테스팅은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인제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을 수 있겠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톨러런스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좀 그래 알았어 우리가 용납 가능하느냐 톨러런스 그 레벨에 따라서 알파 테스팅과 베타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알파 테스팅은 뭔가 하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tolerance for problems란 말이 the level of tolerance for problem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알파 테스팅은 그 개발자의 내부에서 사용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는 것이고요. 베타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팀의 외부로부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는 게 베타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팅과 베타 테스팅 중에서 우리 소프트웨어의 우호적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같은 팀 멤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겠어요? 이거 열심히 고생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대박 나야지 뭐 이렇게 서로 일심단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 발생했어.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이건 좀 중요하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알파 테스팅에 참가하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털러런스가 상당히 높은 거죠. 용납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베타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팀하고 전혀 무관한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테스팅하는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뭔가 이 베타 테스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상이 안 좋으면 나중에 출시를 해도 이거 베타 테스팅 했을 때 정말 안 좋았다. 이거 게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인상들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벨 오브 탈러런스 포 프로블럼이 좀 낮겠죠. 조그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야, 이거 이래 갖고 되겠어? 라고 이제 비난이 들어오겠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 알파 테스팅은 내부 유저, 베타 테스팅은 진짜로 이제 외부 유저까지 해보면, 베타 테스팅까지 이제 거치면, 이제 정말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시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테스팅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다양한 테스팅 어프로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뭐 이야기를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 블랙박스 테스트, 즉 명세를 가지고 소스 코드의 내부는 모르고 명세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 소스 코드의 내부 구조를 알아요. 명세는 주어져 있지 않고 소스 코드 내부 구조를 알고 테스트하는 그런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에서 각각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어, 디펙트를 잘 발견해 놓을 수 있고 컴플리트하게 그렇지만 미니멈하게 비용은 적지만 다 철두철미하게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디펙트를 발견하도록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까지.